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4.9도, 경기도 파주는 영하 4.3도를 기록했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낮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영상 6도, 철원은 영상 5도에 머무는 등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닷새 연속 300명대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일상생활 속 감염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내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올라갑니다. 다음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이 예정돼 있는 만큼 확산세를 최대한 막겠다는 조치로 정부는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내년 5월쯤 미국 인구의 70% 정도가 면역력을 갖게 되면서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들어 지금까지 확진자가 300만 명 넘게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공항에는 다시 여행객들이 몰리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닷새째 2,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이달 초에 시작한 강력한 봉쇄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봉쇄가 풀리고 후속 대응책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전세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찾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는데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대부분인 임대주택들로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친문 인사들이 주도하는 싱크탱크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이어질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권 지형에도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수은주는 영하 4.9도, 경기도 파주는 영하 4.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네, 이제 11월도 한 주 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 추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날씨 소식 이재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 5km 상공에 영하 20도의 한기가 밀려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 기준 경기도 파주가 영하 4.3도, 대관령은 영하 3.8도까지 떨어졌고 서울도 영하 0.5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적게는 3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낮아졌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3, 4도 더 떨어졌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비구름이 발달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파특보는 오늘 낮에 해제될 가능성이 크지만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과 철원의 기온이 영하 7도, 파주 영하 6도, 서울은 0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 등 대부분 지역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12월 초반까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18일부터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새롭게 확인된 감염자는 222명으로 오늘 0시 기준 추가 확진자 수도 3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린 지 닷새 만인 내일부터 2단계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은 이미 2단계 격상 기준 턱밑까지 와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17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수 자체도 일주일 전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수도권의 중증 환자 병상은 52개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증가 추세를 생각하면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생활 전반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특히 열흘 남짓 남은 수능이 걱정입니다. 이미 교육당국이 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수능 전 확진자가 대규모로 늘어난다면 사회적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처럼 겨울철 대유행으로 번지기 전에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컸습니다. 격상된 거리두기는 돌아오는 화요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닷새 만입니다. 호남 지역도 화요일을 시작으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올라갑니다. 호남의 거리두기 격상 기준은 하루 평균 확진자 30명인데 지난 한 주 이미 27.4명까지 다다랐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 운영이 제한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코로나19의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연대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는 내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1단계에 머물렀던 인천 지역도 오늘 하루 1.5단계가 적용된 뒤 내일부터 곧바로 2단계가 시작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일단 12월 7일까지 2주 동안 시행되지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 추가로 연장되거나 단계가 2.5단계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최승훈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가 들어간 곳은 유흥시설입니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류는 집합금지로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밤 9시가 넘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생깁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방문 판매 업체,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합니다. 헬스장과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은 밤 9시까지는 보통 때와 같은데 그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음식점은 영업할 때에도 좌석을 한 칸씩 띄우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카페에서는 하루 종일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 인원은 100명으로 제한됩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학교는 3분의 1 등교가 원칙이 돼 3분의 2까지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8제곱미터당 1명 또는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되 밤 9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합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공간도 넓어집니다. 실내 전체와 실외 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유흥시설과 노래방, 음식점 같은 중점 관리 시설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우리말로 즉시 퇴출제가 실시됩니다. 조치를 어겼다가 한 번만 걸려도 바로 집합금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또 시설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미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11월 들어 지금까지 300만 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등 확산세가 매우 빠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약회사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승인을 미 식품의약국에 신청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현재 백신 개발 속도대로라면 미국에서는 내년 5월쯤 집단 면역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이 나왔군요. 네, 지금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초고속 작전팀의 책임자가 CNN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70% or so of the population being immunized would allow for true herd immunity to take place. That is likely to happen somewhere in the month of May or something like that based on our plans. 예, 그러니까 미 식품의약국 FDA의 긴급 승인이 나는 대로 다음 달 11일부터 당장 보급을 시작해서요. 매달 3천만 명 규모로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미국에서는 내년 5월쯤에는 대규모 감염을 걱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삶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집단 면역 상태에 이를 거라고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장 걱정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추수감사절 연휴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추수감사절 여행을 자제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지만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200만 명 넘게 비행기를 탄 걸로 집계됐습니다. 예년보다 많이 준 거라고는 하지만 일부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상당히 몰렸고 또 거리 두기가 전혀 안 된 채 수속을 밟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동한 사람들이 또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만찬을 즐기면 코로나19는 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말 전에도 미국 하루 확진자 수가 19만 명을 넘었고요. 또 전체 감염자는 1,2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연휴를 거치면서 더 나빠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방 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까? 예, 각 주별로는 지금 봉쇄 조치를 내리는 곳도 있고 내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별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내일이면 일부 경합주에서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막는 데 지금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특별감사가 필요하니 결과 발표를 2주 미뤄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또 펜실베니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소송이 기각된 바가 있고요. 또 그래서 발표를 미루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내일 이곳 모두에서 바이든 승리로 결과가 승인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결과에 불복할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코로나19 방역 대신에 대선 결과에 대해서만 온통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을 넘겨받을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론 클레인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You're going to see the first of the president-elect's cabinet appointments on Tuesday of this week, beating the pace that was set by the Obama-Biden transition, beating the pace set by the Trump transition. 예,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신임 재무장관을 이미 결정했다 밝혔는데요. 이번에 어느 선까지 될지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까지 발표가 있을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백인 일색이었던 트럼프 내각과는 달리 인종과 성별 면에서 다양한 장관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또 클레인 비서실장은 내년 1월 20일에 있을 대통령 취임식을 코로나19 때문에 축소해서 진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선거 운동도 비대면으로 그동안 진행이 됐고 취임식도 그렇고요. 여러모로 당분간은 전례 없는 모습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역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맞고 있는 일본에서는 닷새 연속 신규 확진자가 2,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중증 환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 발 앞서 봉쇄 조치를 단행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상황은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로 확진된 2,168명을 포함해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3만 3,800명을 넘었습니다. 이날 7명이 숨지는 등 모두 2,001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는 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난 323명입니다. 지난 18일 이후 닷새 연속 2,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며 전용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의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달 초 시작한 봉쇄 조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 2일 봉쇄를 해제합니다. 확산세에 따른 3단계 대응 체계를 존슨 총리가 현지 시간 23일 발표할 예정인데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Christmas is not going to be normal this year. We're looking at ways to see how families can spend some time with each other over Christmas period. BBC 방송은 세 가구가 최대 5일까지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도 지난 토요일까지 일주일간의 확진자 수가 그 직전 일주일에 비해 14.8% 줄어들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다음 달 1일 봉쇄 해제와 후속 대응책을 발표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지난주에 나온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은 전세 공급 대책이었고요. 이와 함께 조정 대상 지역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지난 6월에 나온 대책에서 조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들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새로 대상 지역으로 또 지정이 된 곳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곳인 김포의 경우에는 시장이 좀 잠잠해진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규제를 피하게 된 지역에서 가격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규제 풍선 효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의 경우 10억 원이 넘는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문의 전화는 거의 없어요. 그전에 비해서 한참 오르고 있을 때 그때는 오히려 많았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구매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자는 분위기, 즉 관망세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직후 1,000만 원 넘게 떨어진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규제 지역을 피한 인근 파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매도분들은 금액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요. 매수분들은 계약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시고 있어요.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규제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라도 양도세 등 세제 불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이에 따라 비규제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는데 정부가 또다시 한창 오른 뒤 규제에 나서는 이른바 뒷북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JTBC 안태호입니다. 전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방안으로 제시를 했던 게 공공임대였고요. 그 질을 높여서 내놓겠다고 했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이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품질 좋은 집들이 전세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될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안을 둘러봅니다. 김 장관이 찾은 곳은 서울 은평구의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55에서 57제곱미터 정도 되는 방 3개짜리 집입니다. 지하철역이나 학교와도 가깝다고 홍보합니다. 2명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무주택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데 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30만 원 정도라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민간이 건설한 신축 주택을 사들여 보수한 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세 공급 대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김 장관이 현장을 찾은 겁니다. 2020년까지 11만 4천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오피스텔과 빌라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전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공공전세주택은 매입 단가가 서울 평균 6억 원으로 대폭 향상되어서 서울 수도권 요지의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세 수요는 여전히 아파트에 쏠려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전국의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 가격은 0.38% 올랐습니다.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2.22%로 6배 정도로 높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을 위주로 한 이번 공급 대책이 전세난을 해결하긴 어려울 거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서울에 공급할 아파트 물량이 3,500가구 정도로 전세난은 잡지 못하고 LH의 부채만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내년 대선 후보 선출을 포함해서 주요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민주당 싱크탱크에 지금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50여 명이 모였고 핵심 친문 인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혁신, 안전, 책임, 사유.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이 출범하며 내세운 4가지 기치입니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만 56명이 모이면서 당내 최대 규모로 떠올랐습니다. 연구원의 이름에서 4.0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과제와 사가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해당 연구원은 과거 부엉이 모임이라고 불린 핵심 친문 인사들이 상당수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홍영표, 전해철, 김종민, 최인호, 황희 의원 등입니다. 이 밖에 민형배, 정태호, 김영배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친문계가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따라붙고 있는데 연구단체임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정치적인 모임을 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친문계가 제3후보군을 내세울 수 있을 거란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해당 연구원의 한 의원은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대선 후보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네, 밤사이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시즌 2승을 한 김세영 선수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한 뒤에 또 한 번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LPGA 투어 통산 12번째 우승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김세영은 미국 플로리다주 벨 에어에서 펼쳐진 LPGA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3개로 이번 팔을 쳤습니다. 최종 합계 14언더파를 기록한 김세영은 2위 엘리 맥도날드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세영은 지난달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도 우승을 했는데요. 이로써 시즌 2승과 함께 투어 통산 12승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승 상금으로 22만 5천 달러를 받은 김세영은 시즌 상금에서도 113만 달러를 넘겨서 박인비를 제치고 상금 1위가 되었습니다. 김세영은 포인트 30점을 추가해서 올해의 선수 부분과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분에서 모두 선두로 나섰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소식도 좀 보면 내일부터 또 2단계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이제 또 제한을 받게 됐고요. 음식점 포함해서 시설들 이용하는 데 제약도 이제 생기게 됐고 2주를 또 잘 보내야 할 그 시작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집단 감염 가운데는 어린아이들과 관련된 사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어린이집 2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어제 16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A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2명과 원생 9명 등 1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부천 446번 확진자와 접촉한 걸로 파악됩니다. 중동의 또 다른 B 어린이집에서도 교사 2명과 원생 3명 등 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같은 어린이집의 다른 교사 부천 443번 확진자로부터 전파가 된 걸로 추정됩니다. 부천 443번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천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어제에만 모두 23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은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또다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화상회의를 통해 당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정희 정부에 의해 추진된 6차와 7차 개헌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기록물 원본이 오늘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3선 개헌으로 알려진 6차 개헌 기록물에는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 연장하기 위한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유신 헌법으로 불리는 7차 개헌 기록물에서는 전국의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급박하게 개헌이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주기를 앞두고 어제 연평도 함상공원에 서해 평화를 염원하는 상징물이 설치됐습니다. 오늘은 연평도 평화공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추모식이 거행됩니다. 1억 원을 웃돌거나 연소득의 2배가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 은행권들이 이번 주 심사를 강화하는데요. 금융당국이 열흘 전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한 뒤에 일주일 만에 1조 5천억 원이나 급증하면서 은행들이 미리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당국의 지침보다 더 강한 규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에 10억 5천만 원대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뷰티 헬스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 반품을 하면서입니다. 공정위는 GS 리테일에 흡수 합병된 이 브랜드의 법 위반 행위가 GS 리테일의 행위라고 봤습니다. 정부가 공급하기로 한 전세형 주택 가운데 80%가 넘는 물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물량의 40% 이상을 내놓겠다는 정부 목표 아래 물량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제주 하도리 철새 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농가의 닭과 오리는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제주도는 하도 철새 도래지 반경 3km의 출입을 통제하고 전통시장의 가금류 판매소 운영을 중단시킬 계획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의 도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안에 위험물질인 황산이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6시간 만에 겨우 불을 껐습니다. 공장 절반이 불에 탔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공지천의 하수구에서 어제 파란색 물이 흘러나와 춘천시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비가 내리면 생활 하수가 유입되는 곳인데 춘천시는 물감류의 수성 물질이 어디선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프로 볼링 개막이 원래 오늘이었는데 다음 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당초 2월부터 대회를 치르려고 했지만 대부분 취소가 됐고 3개 대회만 치르려는 계획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지역 공연업계에 부산시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한 달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전남 신안군이 안좌도에 수상미술관을 만듭니다. 김한기 화백의 고향입니다.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시민들이 일상의 불편을 겪고 또 자영업자들의 타격도 클 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당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들은 하루 앞서 오늘부터 거리 두기 2단계에 맞춰서 근무를 합니다. 전체 인원의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하고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시차를 둡니다. 비공식적인 모임에 적용되는 특별 지침도 마련이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두 번째로 열리고요. 이 부회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재판부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에게 의견을 듣는데 오늘 그 내용이 미리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경북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7시 기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대관령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에 모레 수요일부터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서해와 남해 서부,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공기 흐름이 좋아지면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춘천 0도,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3도에서 크게는 9도가량 낮습니다. 전주 3도, 부산 4도로 남부지방은 2도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9도, 전주 8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골프장에서 소떼가 몰려다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가기도 했는데요.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골프장 한켠에 동물 무리가 보입니다. 가까이 보니 소떼입니다. 갑자기 골프를 치던 사람 쪽으로 몰려옵니다. 한 무리의 소떼가 멀리 가는가 싶더니 다른 쪽에서 또 소가 몰려옵니다. 뭐고 이거 또 옵니다. 저기 또 옵니다. 또 와.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창원의 한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소떼는 한동안 이리저리 골프장을 누비다가 소방대원이 도착하고 나서야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2017년 골프장이 생긴 이후에 자주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인근에 소를 방목해서 기르다가 벌어진 일인데 한 번 왔다 가면 잔디가 다 망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진 분뇨를 처리하는 것도 골치입니다. 분변이 있는 자리는 잔디가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피해도 피해지만 사실 인명피해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 소동이 벌어질 때마다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개인 소유의 가축이라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울산시 남구 서남동에 있는 공동주택 2층 창밖으로 불이 붙은 라텍스 매트리스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 2명이 전기장판을 쓰다가 매트리스에 불이 붙자 당황한 나머지 매트리스를 창밖으로 던진 겁니다.
이들은 바로 주택에서 나와 소화기로 불을 끄기 시작했고 불은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모두 꺼졌습니다. 주민 2명은 모두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시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용인시청 3층 징수과에서 체납과 관련한 민원 상담을 받던 중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치며 흉기를 꺼내드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재범할 가능성이 있고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내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내일과 모레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한국 시리즈 6차전과 7차전의 관중은 수용 규모의 10%로 줄어듭니다. 10%로 조정된 고척돔의 최대 입장 인원은 1,670명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사무국은 이미 완료된 한국 시리즈 6, 7차전 예매를 취소하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다시 판매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리는 5차전은 예정대로 30% 선인 5,100명이 관전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20일 말레이시아가 의장국을 맡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어 21일과 어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의장국으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상황에서 두 차례의 정상회의는 모두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 참여 국가의 정상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건과 경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정상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어제 마무리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국의 정상들은 적정 가격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공평하게 보급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를 계속해서 모색하는 부분도 정상선언문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APEC과 G20 정상회의는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참여하는 정상 외교 무대로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선 이후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지난 재임 기간에 이뤄낸 성과를 강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회의 도중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무장관을 대신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골프장으로 향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이틀째인 어제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 결정을 옹호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 protect American workers, I withdrew the United States from the unfair and one-sided Paris Climate Accord, a very unfair act for the United States. The Paris Accord was not designed to save the environment, it was designed to kill the American economy. 시진핑 주석은 두 차례 정상회의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APEC에서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이 그동안 중국에 대한 경제적 포위망으로 인식해왔던 협정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亚太地区要毫不动摇支持以世界贸易组织为核心的多边贸易体制，继续推进区域经济一体化，早日建成亚太自由贸易区。中方欢迎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完成签署，也将积极考虑 加入全面与进步跨太平洋伙伴关系协定。 미국 대선 이후 사흘에 걸쳐 진행된 정상 외교 무대에서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상 연결 방식으로 정상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번째 만남이어서 특히 관심이 쏠린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의 네네.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뭐 보도에도 자세히 나왔습니다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 자신의 이전에 했던 정책들이 미국 경제 재건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흐름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자화자찬 형태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상황에서 글로벌 이슈에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치적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주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죠. 각국 발전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공동 번영해야 된다. 뭐 백신을 공평하게 써야 된다. 글로벌 QR코드를 만들어서 국경 간에 뭐 필수 인력을 좀 이동시키자. 이런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지금 위기 상황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공세적으로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G20 정상 공동성명 초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만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뭐 보호주의라든지 뭐 그 기후 변화 협약 이거는 사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배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자 무역을 강조하고 기후 변화도 계속 협약도 추진하고 디지털 과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G20 회의에서 도출했기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소위 글로벌 이슈의 적극적 참여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돋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주도하에 체결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이어서 말이죠. 이번에는 과거 미국이 주도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 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네, 의도로 봐야 할까요? 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그 CPTPP 이전이 이제 TPP라는 조직체인데 이 TPP는 중국의 가입을 원천 봉쇄하는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국유기업 보조금을 중국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평 조직에 들어오지 못한다. 기술 절취하고 환율 조작해서 이 불공정 교역을 하지 않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그 11월 15일에 RCEP을 타결했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게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중국이 주변국의 아주 지배적인 경제 강국이다라는 거를 기정사실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TPP에 우리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 질서에 대한 어떤 편입 이런 것보다는 RCEP을 타결한 것을 기화로 TPP 가입을 검토한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새로운 분위기를 주도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더 크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RCEP이라는 데에는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질서에 간다기보다는 미국 주도의 질서 플러스 중국이 주도하는 어떤 흐름 이거를 같이 가지고 가면서 국제 질서를 조금 바꿔보겠다는 의미가 훨씬 크다. 이제 그 안에는 물론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자유무역을 강조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1대1 대항 부담에서 좀 덜어 이제 자유로워졌다라는 그런 시각도 들어 있는 거죠.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중국 언론들은 미중 관계 완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네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곤란했던 우리로서는 운신의 폭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아직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한반도 정책이라든지 동아시아 정책이 나오지 않았고 우선순위가 일단 아닐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미중 관계는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일단은 다자주의나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정교역을 강조할 겁니다. 이 부분은 중국을 계속 옥죄할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트럼프식의 불확실성은 제거됐다.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우리는
사실은 바이든 정부 출범이 기존의 질서로 좀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 트럼프식 관세 정책에는 부정적이라는 의미에서는 플러스가 되지만 사실은 지금 그 상원이 아직 누구 수중에 갈지 뭐 공화당이 더 그 다수당이 될 가능성도 1월에 조지아주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남아 있단 말이죠. 미국 주도가 강화되면 한국이 어려움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인 중국은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대응 전략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관련한 논란이 요즘 있죠. 두 아들의 16억 원씩의 재산과 관련해서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 논란도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관위에 검증을 의뢰하겠다는 게 금태섭 전 의원 입장입니다. 금 전 의원이 다 냈다는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1년 전 조국 전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논란에 금태섭 당시 의원은 여당 소속이었지만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휴학해야 되고 학기 중에도 알바를 뛰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이번 논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재직하는 대학에서 아들, 딸이 장학금을 받거나 연구보조원으로 보수를 받은 걸 언급하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금 전 의원의 두 아들이 16억 원씩 자산을 증여받은 걸로 뒤늦게 드러나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당에선 다른 청년들에겐 공정한 사회를 힘주어 말하고 자기 자식에겐 고급 빌라 지분과 수억 원의 현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줬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금 전 의원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 JTBC와의 통화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돼 선관위에 객관적 검증을 의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 전 의원이 증여세를 다 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맨 처음 비판에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구체적인 증빙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세대로라면 8억 원 넘는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조 전 장관을 향해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자녀 논란엔 더 기여하고 더 봉사하며 살겠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금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 여당의 공격이 거세지면서 관련 논란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지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 중에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 문제가 있죠. 여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후보자를 정하겠다고 하고 있고 야당은 국민적 저항을 내세우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지난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정하지 못하자 민주당은 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25일 열리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야당 후보자 추천위원이 반대할 권한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당은 최우선 입법과제인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고 이미 야당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무리한 급발진이 국회를 멈출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여당은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입장차가 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곳들도 많고요. 따뜻한 차 한 잔 생각이 절로 나는 날씨인데요. 이 차를 마실 때도 또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꽃을 차로 만들어서 판 업체들이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온라인의 코스모스 꽃차 판매 페이지입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해 향기가 좋고 눈이 충혈되고 아플 때도 좋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코스모스는 성분이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아 먹으면 안 되는 꽃입니다. 식약처가 단속에 나섰더니 먹으면 안 되는 꽃이나 꽃의 부분을 판매한 업체 18곳이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들은 꽃을 직접 키우거나 야생에서 자라는 꽃을 채취해 시가 2천만 원 상당을 온라인 등으로 판매했습니다. 또 꽃차가 당뇨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업체 3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코스모스나 철쭉, 천일홍, 은방울꽃 등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목련이나 해바라기, 진달래, 찔레꽃 등은 독성이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수술이나 꽃받침을 제거하고 먹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제품은 압수하거나 폐기했습니다. 꽃차를 먹기 전에는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서 먹어도 되는 꽃인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까지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속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지금 뭐 확진자가 발생하는 양상도 그렇고 또 실제 여러 지역에서 아주 다양한 그런 형태로 확진자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 고리를 끊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유행의 조짐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는 겁니다. 다소 늦은 감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소 늦은 게 아니라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5단계에서 2단계로 가는 기간은 짧았지만 1.5단계로 올리는 그 기간이 너무 느리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내릴 때의 지금 기준으로는 특히 이제 단계를 올릴 때의 그 속도를 올릴 수가 없어서 네. 올릴 때 기준과 내릴 때의 기준을 좀 다르게 구성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 이미 2단계 정도는 격상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의 유행 양상을 보면 2단계 이상의 그 방역 대응이 이루어져야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전파고리를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광범위한 유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결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거리 두기의 경우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1.5단계에 비하면 강한 대응이고 과거 2.5단계, 그러니까 거리두기 단계를 수정하기 전에 비하면 2.5단계보다는 약한 대응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공간에서의 사람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난 2월과 3월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8월, 9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했던 집단 감염, 대유행과 비교하면 이번 3차 대유행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의 유행들이 특정한 지역이나 공간 또는 특정한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유행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파 차단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고 보면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과 공간, 활동, 단체들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파 차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또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지금 못 따라가는 상황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접촉자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거리 두기만 가지고 이게 과연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생기는데요. 지금 저희가 뭐 치료제나 아니면 백신을 이용한 그 약물학적인 그런 대응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같은 물리적 대응밖에는 사실상 새로운 방법이 없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이나 또는 공간에서의 그 밀접, 밀폐, 이 밀집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까지 닷새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오늘도 3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더 폭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언제쯤 단계를 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그 발생 환자 수를 보면 어제는 이제 그 휴일이어서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 250명대 환자가 발생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유행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게 충분히 효과를 못 낸다면 불행하게도 2주쯤 후 수능 전후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수능 시험 과정에서도 또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렇게, 현재 교육부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더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능과 관련돼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은 거의 다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수능을 보게 되는 수험생이나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수능을 보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많은 걱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능이 지난 이후에도 입시를 위한 여러 가지 모임들이 크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 생기게 되고 또 이 입시를 위한 모임 자체도 유행에 상당한 기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는 미 식품의약국에 긴급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말이죠. 뭐 이르면 12월에 접종이 시작되고 뭐 내년 5월쯤이면 미국 국민의 70%가 면역력을 갖게 되는 집단 면역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이건 뭐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화이자에서 발표한 대로의 그 효과를 실제 현장에서도 나타낸다면 전체 인구의 한 60에서 70%가 접종을 하게 되면 큰 유행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뤄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일단 백신 접종은 내년 한 6월 이후쯤이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백신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도입을 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상반기에 도입은 어려워 보이고 네. 하반기에 도입이 돼서 전체 인구의 60% 이상을 맞추려면 또 두세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말 거의 끝까지 가야지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단 면역도 내년 말 이후 내후년에나 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군요. 여러 가지가 다 잘 맞아 떨어져도 아마 그때쯤이 돼야지만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진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꼭 지켜야 된다. 끝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 번 강조가 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입니다. 네. 정확하게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을 언제 어디서든지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유행을 끊어내는데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 세 번 뭐 계속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 일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요미우리 신문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아베 전 비서 등을 소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 등이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야제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에 사무소를 둔 아베 신조 후원회가 주최했는데요. 2013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열렸습니다. 지난해에도 아베 지역구 지지자 등 700여 명이 참가했고 도쿄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호텔 음식 가격이 회비보다 많이 비싸서 아베 측이 차익을 지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측은 참가비로만 식비를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아베 비서와 지지자 등 20명 이상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주거비 지출이 지난 3분기에 1년 전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월세 지출이 올해 처음으로 증가세로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실제 주거비는 월 평균 84,200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월세 비중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세, 소비자 물가도 상승세인데요. 소비자 물가는 피부로 느끼는 물가를 뜻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3월까지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이후 4월과 5월에 보합세였다가 6월 이후에 매달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윤입니다. 월요일 아침엔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림과 함께 읽는 동화 3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줄 책들입니다. 마을에서 30km 떨어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불이 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한 마을 사람들은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때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재난 상황에서 주인공인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마치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누군가가 재활용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엄마는 꼭 이야기하고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아이에게 때로는 잔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편안한 세상을 위한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멋진 어른의 모습을 아이의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2살 때 가족과 함께 고국을 탈출했던 저자가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옛날의 기억들을 더듬어갑니다. 종이배에 몸을 싣고 거친 바다를 건너는 개미떼는 작은 고무배로 목적지 없이 새 터전을 찾아 떠난 난민 가족과 닮았습니다. 두려움과 아픔을 이겨낸 이들이 일상을 되찾아가기까지의 뭉클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갔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은 영하 5도, 경기도 파주는 영하 4.8도를 기록했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3, 4도가량 더 낮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영상 6도, 철원은 영상 5도에 머무는 등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서 아이들 등교가 더 제한되고 유흥시설 5곳은 갈 수 없고 음식점, 카페 등의 이용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다음 주 목요일 수능 시험 전에 확산세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사적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9일 전세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찾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는데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대부분인 임대주택들로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세용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펠리컨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지난달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오른 데 이어 시즌 2승이고 LPGA 투어 통산 12승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